엄마, 민호가 망설이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왜? 그게 연주회장이 좀 격식 있는 곳이라서 학부모들도 다 정장 입고 오고 그런 자리래. 나도 정장 한 벌 있다. 미진이가 예전에 사준 거.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돌려 말하지 말고 해라. 엄마 예전에 분식집 하던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귀안이 웅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애 엄마도 좀 신경 쓰이고 사돈 댁도 오시잖아요. 뒤에서 며느리 소연이 목소리가 살짝 섞여 들어왔어요. 여보,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려. 괜히 애한테도 영향 가요. 민호가 한숨을 쉬더니 조금 더 낮은 톤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번 연주회는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직접 오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하냐?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바쁘면 끊어라.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끊으라니까.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 뚝 하는 소리만 울리고 다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살 김말순 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올해 72이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들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린다고. 근데 나는 이 이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이 이름 석자로 통장 만들고 가게 간판 달고 등기부등본에 도장 찍고 살아왔는데요. 김말순,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말 많은 세상에서 순하게만 살아라. 그 뜻으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진짜로 말을 아끼며 살았어요. 시집살이 할 때도 가게 할 때도 손님한테 욕을 들어도 그냥 웃고 넘겼죠. 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하게 사는 건 분명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은 그걸 만만하다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30살에 저는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공장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산재철이요? 그땐 그런 게 말처럼 잘 되지도 않던 때였어요. 병원비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200만 원이더라고요. 애가 셋인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죠. 당신은 집에서 쉬고 내가 뭐라도 해볼게. 그렇게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인천 작은 역 앞 분식집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권리금도 없는 말 그대로 맨바닥 가게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환풍기는 돌아가다 말다 마음대로였죠.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첫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던 날 그 종이를 코팅해서 지갑에 꼭 넣고 다녔으니까요. 김말순 분식. 간판도 제가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어요. 페인트 글씨가 삐뚤빼뚤하긴 했지만 그게 내 인생 첫 간판이었거든요. 메뉴는 단출했어요. 떡볶이, 어묵, 김밥, 라면. 겨울엔 군고구마랑 호빵, 여름이 오면 냉라면이랑 식혀둔 오뎅 국물도 같이 팔았죠. 이모, 떡볶이 하나요. 응, 잠깐만 기다려. 손님이 주문하면 가스불을 딱 켜고 고추장 양념부터 풀어 넣었어요. 떡은 미리 불려둔 걸 쓰고 어묵은 손으로 잘게 찢어서 넣고 대파는 송송 썰어 마지막에 툭 뿌려줍니다. 누가 레시피를 알려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짜게도 해보고 싱겁게도 해봤죠.
매운 것도 안 매운 것도 다 시도해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떡볶이 다른 데랑 달라. 참 맛있네. 별거 아닌 말 한마디인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 있죠.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늘 학교 가는 애들이었죠. 500원짜리 동전 꼭 쥐고 와서 이모, 떡볶이 반 인분만? 수줍게 말하던 아이들. 그런 애들에겐 떡을 한두 개 더 집어 넣어줬어요. 어차피 큰 이익이 남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배고픈 애들 보면 그냥 보내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점심땐 직장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모, 빨리요. 점심시간 금방 끝나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끓이고 있지. 급한 사람, 천천히 먹으며 수다 떠는 사람, 이모, 김치 좀 더요. 하며 계속 달라는 사람까지 다 받아줬습니다. 화낼 시간도 없었고요. 그게 장사였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학원 마치고 오는 학생들, 야근 끝낸 회사원들, 술 한잔하고 출출해서 들른 아저씨들까지 합류했죠. 가게 철문이 닫히는 시간은 늘 밤 11시를 훌쩍 넘겼어요. 이모,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그렇게 인사 나누고 철문 내리고 설거지 한가득하고 바닥까지 싹 닦고 집에 들어가면 시계를 보면 새벽 1시더라고요. 그 생활을요 거의 40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잠결에 손이 먼저 움직여요. 떡볶이 젓는 신용, 김밥 마는 동작, 어묵 건져 올리는 그 익숙한 손놀림들. 손가락마다 화상 자국이 남아있고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반창고를 10개씩 붙이고 일하곤 했죠. 손톱 밑은 고춧가루 물이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빨간 기운이 남아있었고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 튀어서 생긴 흉터가 아직도 옅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 손으로 나는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는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 미진이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사범대는 못 갔지만 학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리며 나름 보람 있게 산다고 해요. 막내 민수는 조금 늦되게 컸죠. 공부랑은 영 안 맞았지만 사람은 참 따뜻해요. 지금은 택배 일하면서 묵묵히 버티고 있죠. 세 아이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도 조금씩 보태줬고 집 장만할 때도 힘닿는 만큼 도왔어요. 어떻게 그 돈을 다 모았냐고요? 아꼈죠. 정말 악착같이요. 내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골라 입었고 밥은 가게에서 남은 재료로 대충 해 먹었고 미용실은 1년에 한 번만 갔어요. 버스 한 정거장은 그냥 걸어 다녔고 외식은 명절에나 한 번 하는 수준이었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살아야 해요? 언젠가 미진이가 투덜거리듯 묻더라고요. 아껴야지. 안 그러면 너희 학원비는 누가 내줘? 그렇게 말해주니까 애가 더 이상은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후회 안 해요. 그게 엄마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세대 부모들이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으니까요. 55살이 되던 해였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큰 결심을 한 날이었습니다. 분식집만 하다 늙으면 안 되겠다. 나중에 남는 게 있어야지. 그때까지 모은 돈을 다 합쳐보니까 대략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은행 적금, 계모임, 집 구석에 숨겨둔 비상금까지 싹 모아서 계산해 본 금액이었죠.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아 오래 일을 못했고 이제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조금 받는 게 전부였어요. 이 돈 그냥 통장에만 두고 볼 게 아니라 뭔가를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발이 먼저 부동산으로 향하더라고요. 사장님,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건물 있나요? 중개인이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무슨 건물이에요? 역 근처는 5억은 있어야 합니다. 역에서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낡아도 상관없고요. 그냥 제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중개인이 잠깐 말이 없더니 컴퓨터를 뒤지더라고요.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낡았어요. 재개발 얘기도 없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동네고. 괜찮아요. 한 번만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역에서 한 10분쯤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오래된 2층 상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고 공용 화장실은 오래돼 물이 줄줄 새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 건물이 한 번에 마음에 꽂혔어요. 이거요. 이 건물 살게요. 어머니, 정말요? 수리비 꽤 들어갈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손보고 고칠 수 있는 데까진 직접 해볼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콩콩 찍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요. 소유자 김말순, 건물주 김말순. 그날 밤 나는 등기부등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30살에 보증금 500으로 시작했던 분식집 주인이 25년 만에 건물주가 됐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 중 하나였어요. 건물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카페 하나 차려보고 싶은데 괜찮은 자리가 있을까? 카페? 갑자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답답해. 차라리 내 가게 하나 내고 싶어. 솔직히 걱정부터 들었어요. 얘가 장사를 알아? 월세, 인건비, 재료비 내 맘처럼 되겠나? 근데요, 아들이 하고 싶다고 눈을 반짝이는데 그걸 또 못하게 막겠어요. 그래,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민호를 건물로 불렀어요. 민호야, 엄마가 산 건물 있지? 거기 1층 너 카페 해라. 어? 엄마 그 건물이요?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시세는 200인데 넌 100만 원만 내. 엄마, 그렇게까지? 처음엔 힘든 거야. 손님 자리 잡힐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 민호 얼굴에 금세 웃음이 번졌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내 건물 1층에 우리 아들 카페. 생각만 해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민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테리어도 손수 알아보고 커피 공부도 따로 학원 다니면서 배웠죠.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단골이 생기더니 어느 날부터는 자리가 찰 때도 있더라고요.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자리 싸게 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 잘 됐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될 줄은 몰랐죠. 민호네 아들, 그러니까 내 손자 준우는 피아노를 쳤어요. 5살 때부터 건반을 만지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 아이 재능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겠지 했어요. 근데 애가 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묘하더라고요. 작은 손가락들이 까맣고 하얀 건반 사이를 오르내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쁜 소리가 나는지. 할머니, 들어보세요. 이거 오늘 새로 배운 곡이에요. 똘똘똘 또르르. 건반 소리가 방 안을 빙글 돌며 퍼지는데 나는 그걸 가만히 듣고 서 있다가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곤 했어요. 우리 준우 나중에 피아니스트 되는 거야? 응, 나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엄청 멋진 피아노 사줄 거야. 그 말을 하도 당당하게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선 콩쿠르를 여기저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상, 은상, 금상.
상장들이 집 암벽에 줄줄이 붙기 시작했죠.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준우 피아노 학원비가 좀 부담되네. 얼마나 나오는데? 한 달에 60만 원이야. 레슨비에 연습실 대여료까지 합치면. 그래.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걸었죠. 출금 김말순 입금 이민호 손자 학원비 60만 원. 매달 같은 날 똑같은 금액이 쑥 빠져나가도록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됐어. 애 공부하는데 쓰는 돈은 나중에 다 자기 자리 찾아오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준우가 무대 위에서 연주할 때마다 내가 그 무대 한켠에 같이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몇 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나갔지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시절 제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이 있었어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지 마라. 민호에게도, 미진이에게도, 민수에게도 틈만 나면 그렇게 말했죠. 엄마는 뭐든지 아껴도 너희 공부하고 애들 키우는데 쓰는 돈만큼은 절대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나 꽤 괜찮은 엄마야. 손주한테도 아낌없이 써주는 할머니고, 기름 튀고 기 모르는 가게에서 손 부들부들 떨면서 벌어들인 돈이었지만 손주 학원비로 술술 나가는 게 나름 좋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슬쩍 느끼게 되더라고요. 민호는 임대료 올려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손자 학원비는 당연히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고요. 명절에 모이면 늘 했던 인사. 엄마, 늘 감사해요. 입으로는 분명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말이 살짝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죠. 그래, 가족인데 뭐.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근데 말이죠. 가족이니까 더 고맙게 여겨야 하는 사이인데 가족이라서 점점 그게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또 뭐가 좋은 일이냐? 준우가 시립예술영재원에 합격했어.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손자 잘했네. 전화기 들고 혼자 박수를 쳤어요. 내 일이 아닌데도 정말 내 일처럼 기뻤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준우 기특하구나. 응,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다음 달에 입단 연주회가 있거든요. 그래? 어디서 해? 시립 공연장이요. 꽤 큰 데래. 말끝이 살짝 흐려지길래 한 번 더 물었죠. 그래서 내가 떡이라도 해서 갈까? 잠깐 수화기 쪽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민호가 망설이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왜? 그게 연주회장이 좀 격식 있는 곳이라서 학부모들도 다 정장 입고 오고 그런 자리래. 나도 정장 한 벌 있다. 미진이가 예전에 사준 거.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돌려 말하지 말고 해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 숨소리가 길게 들려오더니 결국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예전에 분식집 하던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귀안이 웅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애 엄마도 좀 신경 쓰이고 사돈댁도 오시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분식집 얘기 나오면 뒤에서 며느리 소연 목소리가 살짝 섞여 들어왔어요. 여보,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려. 괜히 애한테도 영향 가요. 민호가 한숨을 쉬더니 조금 더 낮은 톤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번 연주회는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직접 오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그렇게 창피하냐?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바쁘면 끊어라.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끊으라니까.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 뚝 하는 소리만 울리고 다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창피한 사람인가? 40년 동안 분식집 하며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벌어 모은 돈으로 건물 사고 손주 학원비 내주고 아들 카페 자리까지 만들어준 내가 이제는 분식집 했던 사람이라서 감춰야 할 과거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날 밤 나는 끝내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민호랑 통화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래? 하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만 했죠.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가슴 한편이 계속 쿡쿡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묵직하고 서늘한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40년 동안 분식집 한 게 잘못인가? 손님들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떡볶이 끓인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손주 학원비 댄 게 주제넘은 짓이었나? 아무리 곱씹어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뒤척이던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준우였어요. 준우야. 할머니! 나 연주회 해요. 입단 연주회. 목소리가 얼마나 들떠있던지 전화기 너머로 웃는 얼굴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 그렇다며. 할머니도 들었어. 그래서요. 할머니 꼭 와야 돼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거기 가면 아빠, 엄마가 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왜요? 할머니가 뭐가 불편해요? 그냥 사람도 많고 정신 없을 테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꼭 와야 돼요. 진짜로요. 준우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할머니가 떨면서 떡 썰던 손. 나 기억나요. 겨울에 손 빨개지고 트는 거 봤어요. 그 손으로 나 학원비 대주신 거 나 알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 안쪽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이 나한텐 제일 멋있었어요. 할머니가 안 오면 나는 연주 못해요. 그 순간 눈물이 훅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엎드려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 눈물이었어요. 연주의 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나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많지는 않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 옷장. 대충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집에서 늘어지게 입는 편한 옷들, 시장 갈 때 걸치는 헐렁한 점퍼, 명절 때 가끔 꺼내 입는 한복 한 벌. 그리고 딸 미진이가 몇 년 전에 사준 베이지색 코트 한 벌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입어요. 엄마도 좀 멋있게 입고 다녀요. 그때 미진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었죠. 나는 그 코트를 거의 안 입었습니다. 아까웠거든요. 좋은 옷은 아껴 입어야 오래 간다고 믿는 세대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그 코트를 옷걸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걸 입고 가면 괜찮으려나. 손끝으로 옷감을 쓸어봤습니다. 부드럽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입어봤어요. 거기 72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살짝 굽은 허리, 기름과 국물을 버틴 거친 손까지. 코트는 분명 예뻤는데 입은 사람은 영 점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가야지. 나는 코트 단추를 또박또박 하나씩 채워 올렸습니다. 연주의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머리도 정성껏 빗고 얼굴에 크림도 꼼꼼히 발라줬어요. 딸이 예전에 사준 립스틱도 살짝 찍어 발라봤죠. 오늘은 그냥 할머니가 아니고 손자 응원하러 온 가족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봤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골목 끝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꽃다발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머니? 예쁜 걸로요. 손자 연주회 가는 건데.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꽃집 사장님이 장미랑 백합을 섞어서 정성껏 묶어줬어요.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 예전 같았으면 아까워서 도저히 못 샀을 거예요. 그 돈이면 시장에서 고등어 2마리, 두부 1모, 파 1단은 넉넉하게 살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준우한테 줄 꽃인데 뭐. 꽃다발을 품에 꼭 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시립공연장이 우리 집에서는 1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곳이거든요. 버스 안에서 나는 꽃다발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잘할 거야, 준우야.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을게.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그렇게 되뇌었죠. 공연장에 도착하니 연주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건물이 참 컸습니다. 유리로 반짝이는 큰 공연장이었죠. 입구 위에는 커다랗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15회 시립예술영재원 입단식 및 연주회.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들, 머리까지 말끔하게 손질한 아이들. 다들 어찌나 반듯하고 세련돼 보이던지 괜히 제 코트깃을 한 번 더 여미게 되더라고요. 나는 꽃다발을 더 꼭 끌어안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누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며느리 소연이 서 있었어요. 회색 코트를 딱 맞게 입고 머리도 말끔하게 틀어 올리고 화장도 하나 번짐없이 정갈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에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버스 2번 갈아타면 되더라. 생각보다 안 멀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준우가 오라고 하더라. 준우가요? 소연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안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부모님 손님들도 오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좀 곤란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곤란한 사람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준우 위주로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요. 소연은 끝내 제 손을 잡고 공연장 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안에는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자리도 사실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 네, 다 예약석이에요. 전부 지정석이라서요. 그 말에 입안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금방 올게요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안으로 쏙 사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가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준우 보러 왔다. 알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시면 자리 문제도 있고. 민호가 애매하게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아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엄마, 저기 벽에 TV 보이죠? 거기서 무대 중계가 나와요. 엄마는 화면으로 편하게 보세요. 복도 한쪽 벽에 걸린 조그만 TV가 하나 있었어요. 입장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중계해주는 모니터 같았죠. 나보고 저기서 보라는 거냐? 죄송해요. 엄마,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 주세요. 민호도 결국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출입문 옆 의자에 혼자 남겨졌어요. 꽃다발을 꼭 안은 채 벽에 걸린 TV를 올려다봤죠. 화면에는 밝은 무대가 잡혀 있었어요. 한가운데 피아노가 놓여 있고 객석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죠. 내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네. 그런 생각이 슬쩍 스쳐 지나가더군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피아노를 쳤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를 때마다 맑은 소리가 또르르 흘러나왔죠. 그러다 마침내 화면 아래쪽 자막에 김준우라는 이름이 떴어요. 준우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도 반듯하게 빗어 넘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어찌나 의젓해 보이던지요. 아이고, 우리 손자 진짜 멋있다.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건반에 손을 올렸죠.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복도 구석 작은 TV에서 나오는 소리인데도 참 예쁘게 들렸어요. 준우의 두 손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 아이 학원비 내가 냈지. 분식집에서 벌어 모은 돈으로 매달 6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지. 40년 동안 국물 튀는 부엌에서 손이 다 닳도록 일을 해서 모은 그 돈이 지금 저 아이의 손끝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무대를 문밖 복도에서 조그만 화면으로 보고 있다니 그게 조금 서글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화면 속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준우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를 봤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라는 말이 나오길 어쩌면 바라고 있었나 봐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였어요. 할머니라는 단어는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고 TV에서는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넘어갔어요. 복도에는 여전히 박수 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꽃다발을 꾹 끌어안은 채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연주회가 모두 끝나자 공연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연주 진짜 좋았어요.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복도는 웃음소리와 말소리, 셔터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가슴께로 더 끌어안고요. 준우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불러봤어요. 그런데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돈댁이었어요. 깔끔한 코트를 입은 여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소연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 오셨네. 오늘은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소연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분식집 얘기 같은 거 하시면 곤란해. 우리 친척들도 많이 왔잖아. 네, 알아요. 목소리는 분명 작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너무 또렷하게 박혔어요. 분식집 얘기 같은 거 마치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지워야 할 과거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왠지 완전히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민호도 소연도 주위 사람들과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준우를 이쪽 저쪽 끌고 다니면서 인사해 하고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느라 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죠. 저는 한 발짝 다가갈까 하다가 결국 그냥 멈춰 섰습니다. 꽃다발을 다시 꼭 안았어요. 내가 괜히 끼어들면 민호가 또 곤란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이 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우가 숨을 헐떡이며 저쪽에서 마구 달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왔네요. 응. 연주 잘 들었다. 아주 멋있더라. 왜 안으로 안 왔어요? 자리 없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여기서도 잘 보이더라. 준우 눈이 제 손에 들린 꽃다발로 갔어요.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응. 할미가 산 건데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 와, 예쁘다. 고마워요, 할머니. 준우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연주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할미 눈에 눈물 날 뻔했다. 진짜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같이 라면 먹어요. 할머니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얘 마음은 그래도 여기 있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소연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준우야, 사진 더 찍어야 돼. 선생님들이 기다리신대. 소연이 준우 어깨를 톡 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약간 미소 비슷한 걸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와주신 건 감사한데요. 잠깐 말을 멈추고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상의하고 오세요. 준우도 신경 쓰이고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푹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상의하고 오라고? 내가 손주 연주 보러 오는 게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된 건가? 알았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소연은 준우를 다시 사람들 쪽으로 데리고 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사진 찍느라 바빴어요. 그 틈에 서 있는 내가 유난히 어색하고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건물주도 학원비 대준 할머니도 아닌 그냥 분식집 하던 사람. 다들 나를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았어요. 공연장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도 축 늘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불빛이 줄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자꾸 제 손을 내려다보게 되더라고요. 주름진 손등,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군데군데 남은 화상 자국들. 괜히 손 냄새도 맡아봤어요. 떡볶이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기도 하네. 가게 문 닫은 지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누군가에겐 나는 여전히 분식집 냄새 나는 사람인 건지. 버스는 쉼없이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창밖 불빛을 멍하니 보면서 또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았고요. 손님들한테 바가지 한 번 안 씌우고 장사했고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내 옷, 내 먹을 거 다 줄여가며 살았어요. 손주 학원비도 남들이 놀랄 만큼 오래 대줬고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연주 잘했대? 응, 준우 만났어? 응.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안 났어요.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민호 카페 임대차 계약서, 자동이체 내역서들 하나같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장도 전부 내가 찍은 도장이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내 과거를 지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저 사람들은 서류들을 쭉 펼쳐놓고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했어요. 40년 동안 분식집 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가족 도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무리 곱씹어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음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를 찍듯 조용히 결심했어요. 뭔가 달라져야겠다. 정확히 무엇을 바꿀지는 아직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사흘이 흘렀다. 민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소연에게서도 마찬가지였죠. 오직 준우에게서만 하루 지나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꽃 예뻤어요. 딱 그 두 줄. 짧은 글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나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시장도 안 갔죠. 그냥 TV만 멍하니 틀어놓고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으니 남편이 물었어요. 왜 요새 집에만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입에서는 그렇게 나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 시장 아줌마들, 가끔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까지.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물을 거예요. 손자 연주회 잘 다녀왔어요?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응, 잘 다녀왔어. 문 밖 복도에서 조그만 TV로 화면만 봤지만 이렇게 말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하나 서 있었어요. 이른둘 먹은 할머니 얼굴. 잔주름이 얽히고 설킨 이마, 처진 눈꺼풀, 드문드문 희끗해진 머리카락. 아이고, 나 참 많이 늙었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 순간 연주회장에서 사돈댁이 나를 훑어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용히 훑어내리던 그 시선. 저분이 그 분식집 하셨다는? 마치 값싼 소문을 확인이라도 하는 눈빛처럼 거울 속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그렇게 보기 흉한 사람인가? 손을 봤어요. 거친 손, 굳은 살 박힌 손, 주름진 손. 이 손으로 40년을 일했어요. 떡볶이를 끓이고 어묵을 건지고 설거지를 했어요.
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웠어요.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플 때 등을 쓸어줬어요. 이 손으로 건물을 샀어요. 도장을 찍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겐 이 손이 분식집 냄새 나는 손인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어요. 비누칠을 하고 또 씻었어요. 손 냄새를 맡아봤어요. 비누 냄새만 났어요. 당연히요. 분식집 문 닫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게 강박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장롱 위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앨범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고 앨범을 펼쳤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진은 분식집 개업날 사진이었어요. 30살 김말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이, 뒤에는 어린 민호가 서 있었죠. 김말순 분식 간판이 보였어요. 그때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이름이 박힌 간판이 생겼다는 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가게 안에서 떡볶이 끓이는 사진, 손님들이 앉아서 먹는 사진, 민호가 숙제하면서 어묵 먹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앨범을 덮었어요. 상자를 도로 장롱 위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날 오후 나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다.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들을 꺼냈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5개 있었어요. 생활비 넣어두는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자동이체용 통장. 자동이체용 통장을 펼쳤어요. 김말순, 이민호 손자 학원비 매월 60만 원 그 내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6년째구나. 6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 6년이면 4,3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행도 갈 수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준우를 위해 쓴 돈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통장을 덮고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모두 내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1억 5천에 산 건물. 지금은 대출 3천만 원만 남았어요. 민호 카페는 매달 100만 원씩 임대료를 냈어요. 시세가 200만 원인데 반값으로 받고 있었죠.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새 이상해. 밖에 좀 나가. 답답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 잠깐 나갔다 올게. 나는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골목을 걷다가 옛날 분식집 자리를 지나쳤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치킨집이었죠. 여기서 40년을 했었는데 가게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어요. 안에서 치킨 튀기는 냄새가 났어요. 손님 몇 명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요. 예전에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젊은 사장님이 서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구나. 발길을 돌렸어요.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장사 준비하는 가게들이 보였어요.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생선 가게. 어머, 말순이 아냐?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채소 가게 하는 경자 언니였어요. 언니? 오랜만이다. 요새 시장에 안 보이던데. 응, 집에서 좀 쉬었어. 그래? 건강은 괜찮고? 응, 괜찮아.
경자 언니가 무 한 개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손자 잘 크지? 피아노 친다며? 응, 대단하다. 우리 집은 손주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던데. 경자 언니가 웃었어요. 나도 따라 웃었어요. 억지로요. 말순아, 손주 잘 키우는 비결이 뭐야? 학원비 많이 대주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조금. 아이고, 역시. 할머니가 뒷바라지 잘해줘야 손주가 잘 크는 거야. 경자 언니는 다른 의도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뒷바라지 잘해줘야 나는 뒷바라지를 잘해줬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게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언니, 나 먼저 갈게. 벌써 창 안 봐? 다음에. 발걸음을 재촉해서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민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민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됐어. 엄마, 화났어요? 아니, 목소리가 그런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호야, 나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서운해. 내가 손자 연주 보러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엄마, 그게 아니라 분식집 했던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민호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너뿐만이 아니야. 소연이도 사돈댁도 나를 그렇게 보더라. 분식집 하던 사람이라고. 마치 그게 죄인 것처럼.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민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끊지 못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네,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앞으로 일들. 무슨 일이요?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30살에 분식집 시작해서 55에 건물 사고 72까지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위해, 자식들 위해, 손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면 안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다시 서류들을 꺼냈어요. 자동이체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펼쳐놓고 봤어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무섭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준우는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새벽 3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은행에 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가? 은행, 무슨 일인데? 볼 일 좀 있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은행까지 가는 길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잘하는 걸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돌아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 중년 아저씨들, 나 같은 나이 든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일로 은행에 온 거겠죠. 나도 내 일을 하러 온 거예요. 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내 차례가 됐어요. 창구로 가서 앉았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정지하려고요. 네, 통장 주시겠어요? 통장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매달 60만 원씩 나가는 거 맞으시죠? 같은 예금주 가족분이신가 봐요. 네, 손자 학원비예요. 이체 중지 처리해 드릴까요? 잠깐 망설였어요. 준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피아노 치던 작은 손, 환하게 웃던 얼굴. 하지만 동시에 연주회장 복도에서 화면을 보던 내 모습도 떠올랐어요. 네, 이번 달부터 중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탁, 탁, 탁.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은행을 나와서 근처 부동산에 들렀어요. 예전에 건물 살 때 도와줬던 그 부동산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건물도 사실 거예요? 농담조로 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팔려고요. 네? 건물을요? 네. 사장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진심이세요? 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시세로 보면 대출 정리하고 나면 손에 2억 정도 주실 것 같은데요. 2억. 꽤 큰 돈이었어요. 매물로 내주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요즘 수요가 있거든요. 그럼 부탁드려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분 카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결정했어요. 사장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 등록부터 할게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부동산을 나와서 집으로 걷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던데요. 혹시 실수로? 실수 아니야. 이제 안 보낼 거야. 네, 자동이체 끊었어. 민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나도 준비 안 된 말 많이 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분위기가 그래서 체면 때문에 미리 상의하고 오세요. 그 말들 말이야.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민호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미안하다. 엄마, 그게 무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오랜만에 하늘이 예뻐 보였어요. 자동이체를 끊고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후회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거실에 나가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은행 다녀왔다며? 무슨 일이었어? 응, 통장 정리 좀 했어. 그래? 뭐 복잡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해줄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원래 그런 사이였어요. 서로 깊이 캐묻지 않는, 어떻게 보면 편한 관계였지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관계이기도 했죠. 그 후로 며칠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민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소연한테서도요.
준우한테서만 문자가 한 번 왔었죠. 할머니, 요즘 바빠요? 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보고 싶어, 준우야. 하지만 답장은 간단하게만 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게 지내. 더 이상 뭐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며칠 동안 집안일을 했어요. 묵은 반찬통을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서류들을 버렸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쌓아두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10년 전 영수증, 애들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남편 회사 다니던 시절 명함.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쓰레기 봉투 3개를 채워서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집이 좀 넓어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전화가 올까 하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왠지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초조했어요. 팔리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면 팔려버리면 어쩌지? 모순된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나 부동산 사장이에요. 네, 사장님. 건물요? 드디어 연락 왔어요. 진짜요? 네,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2시에 건물 앞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벌써 연락이 왔구나. 생각보다 빨랐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팔게 되는 건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건물 앞에 갔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먼저 와 있었고 젊은 부부가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건물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님이시죠? 남자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제가 주인이에요. 건물 상태가 어떤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민호 카페가 있었어요. 손님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민호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응, 볼 일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는 건물 구석구석을 봤어요. 2층도 올라가 보고 화장실도 확인하고 전기시설도 봤어요. 좋네요. 위치도 괜찮고 구조도 괜찮고. 남자분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 어때? 좋은데? 카페도 있고 2층은 우리가 쓰면 되고. 두 사람이 만족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매입 의사 있으시대요. 계약 진행할까요? 네, 그럼 잔금은 다음 달 말로 하고 계약금은 이번 주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나한테 인사했어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좋은 건물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써주세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건물 앞에 남았어요. 1층 카페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어요.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도 민호를 봤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어? 민호 왔어? 아버지, 엄마 계세요? 응. 거실에 있어. 민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니? 오늘 건물에 누가 오던데요? 혹시 응. 건물 사겠다는 사람들이야. 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정말 파시는 거예요? 응.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야.
민호가 소파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건물은 민호야, 내가 말을 끊었어요. 이건 네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나를 위해서야.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민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호가 돌아간 후 소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응, 죄송해요. 소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 상하셨죠? 상했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소연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건물까지 파실 필요는 없잖아요. 소연아, 네, 나는 너한테 벌을 주려고. 건물 파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야. 어머니, 사람이 말이야, 과거를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상처가 되는 거야.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은 힘이 되고, 소연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넌 내 과거를 지우라고만 했어. 분식집 했던 거 창피하다고.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소연아,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우리 일단 시간 좀 갖자. 서로 생각 정리할 시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주일 후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2천만 원.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진짜 팔리는구나. 현실이 된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계약금 확인하셨죠? 네, 잔금은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때까지 건물 정리하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대출 정리도 미리 알아보세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봤어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2천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행? 아니면 그냥 저축?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며칠 후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카페 정리하려고요. 다른 데 자리 알아봤어요. 그래? 네. 다음 달 초에 이사 갈게요. 고생하겠다.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 민호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 도와줘요 했을 텐데 이번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민호야, 네. 원망하니? 아니요. 거짓말.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화났어요. 엄마가 왜 이러시나 싶었고, 지금은? 지금은 이해해요. 조금은. 고맙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응,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딸 미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진아, 오빠한테 들었어요. 건물 파셨다고. 응, 엄마, 저는요. 미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미진아.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한 명은 내 편이구나. 잔금 치르기 이틀 전이었어요. 나는 건물에 갔어요. 민호 카페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간판도 내려가고 의자도 테이블도 다 나갔어요. 텅 빈 1층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기서 민호가 카페를 했었지. 계단을 올라가 2층도 봤어요. 오래된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먼지 쌓인 창문. 내가 1억 5천 주고 산 건물이야.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어요. 이 건물을 사던 날이 떠올랐어요. 55살 분식집 40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물. 그때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안 돼요. 드디어 잔금 치르는 날이 왔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일찍 준비해서 나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젊은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네요. 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요.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등기 이전 서류부터.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끝나는구나.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받았어요. 통장으로 입금되는 걸 확인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2억. 이 돈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건물에 갔어요. 이제는 내 건물이 아니었어요. 1층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호가 커피를 내리던 자리, 손님들이 앉아있던 자리, 내가 가끔 들러서 차 마시던 자리. 다 추억이었어요. 잘 있어.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건물을 나와서 뒤돌아봤어요. 낡은 2층 건물이 서 있었어요. 이제 이 건물은 다른 사람 건물이에요. 새 주인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나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어요. 일 다 봤어? 응, 다 끝났어. 뭐 끝났는데? 건물 팔았어. 뭐,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건물을 팔았다고? 응,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끝에 결정한 거야. 남편이 한참을 나를 봤어요. 당신 화났어?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진 거야. 당신한테 섭섭한 건 아니야.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싶어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마워.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도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내일은 뭘 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뭘 하지? 매일 아침 그 생각부터 했어요. 예전에는 달랐어요. 일어나면 민호 카페 임대료 들어왔나 확인하고 준우 학원비 나갔나 확인하고 집안일하고 장보고 그렇게 하루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막막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응, 오늘 뭐 할 거야? 잘 모르겠어.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예전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길들이었는데 천천히 걸으니까 보이는 게 많았어요. 꽃집, 빵집, 작은 공원,
동네 서점.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구청 앞을 지나다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종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노인 컴퓨터 교실, 실버 요가, 기타 교실. 기타 교실이라는 단어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기타? 어렸을 때 기타를 배우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형편이 안 됐죠. 결혼하고 나서도 기회가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가게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배워볼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구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저기요, 기타 교실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직 자리 있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수강료는 얼마예요? 무료예요. 구청 프로그램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신청하시겠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내가 72에 기타를 배운다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신청할게요. 네, 접수 완료됐어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 갔어요. 예전에 건물 팔 때 도와줬던 그 부동산이었어요. 사장님, 나 또 왔어요. 어머,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좀 보려고요. 집을요? 어떤 집? 작은 원룸이요. 햇빛 잘 드는 곳으로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원룸이요? 전세요? 월세요? 매매요. 매매요? 네, 작아도 괜찮으니까 제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사고 싶어요.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실 거예요? 응, 남편분하고는요? 남편은 지금 집에 있어요. 나만 따로 살 거예요. 사장님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며칠 후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괜찮은 원룸 하나 나왔어요. 보러 갈래요? 네, 좋아요. 사장님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건물은 새로 지은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았어요. 몇 층이에요? 3층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거실 겸 방 하나, 작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이 컸어요.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기 좋은데요? 그죠? 햇빛 잘 들어오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있고 벤치도 있었죠. 여기서 살면 어떨까?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그럼 살게요. 진짜요? 다른 데도 더 보실래요? 아니요. 여기로 할게요. 결정은 빨랐어요. 오랜만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왜? 나 집 하나 샀어.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어요. 집을. 응. 작은 원룸. 왜? 누가 살려고? 내가 뭐,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산다고? 왜? 나도 내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긴 당신 집 아냐? 여긴 우리 집이잖아. 나는 내 집이 갖고 싶었어. 남편이 한참을 나를 봤어요. 당신 나랑 헤어지려고? 아니야.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야.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응.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남편을 봤어요. 그냥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김말순으로 살고 싶어.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목소리가 조금 쓸쓸하게 들렸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여기는 계속 당신 집이니까. 고마워. 조심해서 살아. 아프지 말고. 남편이 다시 TV를 켰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나는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어요. 가져갈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간단한 그릇들,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 남편이 물었어요. 언제 가? 내일?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짐이 많지 않아. 그래. 조심해. 응. 우리 부부는 원래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별도 담담했어요. 새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이불을 펴고 옷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창가에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내 집이구나. 72 인생에 처음으로 온전히 내 이름만으로 된 내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기타 교실 첫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구청 강의실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요. 긴장되네요. 우리는 웃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타 강사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합창처럼 대답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기타 잡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기타를 나눠줬어요. 내 손에 기타가 들어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진짜 기타를 배우는구나. 기타 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검색했어요. 장학금 만드는 방법.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만들 수 있을까? 다음 날 시장 상인회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상인회죠? 네, 맞습니다. 저 예전에 분식집 하던 김말순이라고 하는데요. 아, 말순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장학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학금이요? 네, 가게 접은 사장님들 중에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상인회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이름은 분식집 장학금. 예전에는 창피하다고 숨기던 단어를 이제는 크게 내걸었어요. 첫 달에 300만 원을 냈어요. 5명이 신청했어요. 60살에 제과제빵 배우는 아저씨, 55에 미용 공부 시작하는 아줌마.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준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준우야, 할머니!
나 요즘 재즈 피아노 배워요. 그래? 클래식 말고? 응. 클래식도 좋은데 재즈가 더 재밌어. 준우 목소리가 신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다음 달에 작은 카페에서 연주회 해요. 진짜? 응. 이번엔 할머니 맨 앞자리 예약이에요. 꼭 와야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갈게. 꼭 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요즘 나는 오후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요. 책을 읽어요. 예전에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가게 할 때는 너무 바빴고, 가게 접고 나서는 손주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빴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매일 오후 2시쯤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씩 빌려요.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요리책도 읽어요. 어제는 늦게 피는 꽃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하는 중이야. 다음 달이 왔어요. 준우 연주의 날이었어요. 나는 예쁘게 차려입고 꽃다발을 사서 카페로 갔어요. 작은 카페였어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안에 들어가니 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준우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봐야지. 준우가 나를 앞자리로 안내했어요. 피아노 바로 앞자리였어요. 여기 할머니 특별석이에요. 고마워, 준우야. 연주가 시작됐어요. 준우가 재즈 피아노를 쳤어요. 경쾌하고 자유로운 멜로디였어요.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문밖이 아니라 내 자리에 있구나.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우가 나를 보며 웃었어요. 나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연주 후 준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우리 손자 최고야. 준우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응. 잘 지내. 기타도 배우고 책도 읽고. 진짜요? 할머니 멋있다. 너도 멋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하잖아. 우리는 웃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자식이나 손주들이 잘 되는 건 부모 세대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요, 내 삶을 지우면서까지 그걸 지켜봐야 할까요? 문 밖에 서서 누군가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가 비밀번호를 바꿔도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요. 분식집 냄새 나는 손이라서 누군가에겐 부끄러웠을지 몰라도 저한텐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남은 날들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떡볶이, 제 인생 레시피대로 마음껏 끓여보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 박혀 있었어요. 아름답네. 예전에는 별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어요. 새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내 공간이에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공원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내일은 뭘 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설렜어요. 72, 늦은 나이지만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요. 문 밖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요.